2023년 5월 6일 밤 11시. 서해 바다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작은 목선을 사정없이 뒤흔들고 매캐한 엔진 냄새가 좁은 배 안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 작은 배 위에는 9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3살, 5살 어린아이들은 겁에 질린 채 어머니의 품에 매달려 있었고, 배 선두에서 키를 잡은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바다 저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희미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군함이었습니다. 순간 뒤쪽 어둠에서 요란한 모터 소리가 어둠을 갈라놓았습니다. 왔어, 따라온다. 그는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엔진 레버를 끝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폭발하듯 튀어오르는 배, 울부짖는 파도,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가족 전체의 생사가 걸린 단 한 번의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귀순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탈북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9명의 가족에게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북한의 국경은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바다는 총살 명령과 함께 철통같이 잠겼고 생활고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남몰래 남한 라디오를 들었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세상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린 딸이 세상에 부럼 없어라를 따라 부르는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여길 떠나야 한다. 하지만 탈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계획은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장모님은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5시간 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모님이 짐을 싸들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따라가마. 길은 내가 안내한다. 밤 12시 9명이 작은 목선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추격선이 나타났습니다. 광란의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 그들은 한국 해군의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탈북민입니다. 보호 요청합니다. 해군 장교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023년 5월 7일 새벽 12시 20분. 9명의 대장정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목숨을 건 한 가족의 탈출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0년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팬데믹이 북한을 강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북한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자국민을 옥죄어왔습니다. 바로 완전한 봉쇄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를 빌미로 국경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중국과의 국경은 물론이고 바다까지 철통같이 봉쇄했습니다. 평소에도 엄격했던 북한의 통제는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어선들은 한 걸음도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총살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람에 밀려온 쓰레기마저 외부 바이러스 침투 가능성이라는 이유로 군대가 나와 즉시 소각했습니다. 해안가 주민들은 바다를 바라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감시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야간 통행 금지가 내려졌고 낮에는 이동증 없이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해안 마을마다 감시 초소가 세워졌습니다. 50m마다 초소가 있었고 24시간 교대로 경비가 배치되었습니다. 망원경을 들고 바다를 감시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즉시 보고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 남자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대대로 바다를 생업으로 삼아온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어부였고 아버지도 어부였습니다. 그도 자연스럽게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왔습니다.
바다는 그의 삶이었고 생계였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들은 항구에 묶여 채 서서히 녹슬어 갔습니다. 엔진은 멈춰섰고 돛은 찢어졌습니다. 밧줄은 썩었고 선체는 구멍이 났습니다. 생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나마 버틸만 했습니다. 저축해둔 돈이 조금 있었고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서 근근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저축은 바닥이 났고 장마당마저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사회주의 생활 질서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장마당을 단속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을 팔면 적발되었습니다. 쌀 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받으면 처벌받았습니다. 장사꾼들은 뇌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바칠 돈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두 끼가 한 끼가 되었고 한 끼가 반 끼가 되었습니다. 옥수수죽으로 연명했습니다. 풀뿌리를 캐서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배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살 딸과 3살 아들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식사를 거르고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배고파하는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바다로 나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묶여 있었고 바다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몰래 나가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새벽 어둠을 틈타 몰래 배를 끌고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레이더가 모든 것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적발되면 총살이었습니다.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021년 가을 이웃 마을의 한 어부가 몰래 바다로 나갔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는 끌려와 마을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주민들은 강제로 동원되어 처형 장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이자는 반역자입니다. 국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바다로 나가려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명의 어부가 쓰러졌습니다. 피가 땅에 흘렀습니다. 주민들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본보기였습니다. 너희도 함부로 움직이면 저렇게 된다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공포 통치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를 핑계로 주민들을 완전히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의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애초에 없었지만 이제는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친척을 만나러 가는 것도 장사를 하러 가는 것도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밤이면 순찰대가 돌았습니다. 집집마다 불을 켜놓은지 확인했습니다. 모여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즉시 해산시켰습니다. 반동적 행위를 감시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에서 배급이라도 나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국가가 바다로 못 나가게 하니까 당연히 먹을 것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배급은 없었습니다. 지원은 없었습니다. 오직 통제와 감시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하지만 그런 말조차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었습니다. 이웃이 밀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밀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항구로 나가 자신의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녹슬어가는 배.
움직일 수 없는 배. 죽어가는 배. 그것은 마치 자신의 인생과 같았습니다. 갇혀있고 썩어가고 미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배에 올라 조타실에 앉았습니다. 키를 잡았습니다. 엔진 시동을 걸 수는 없었지만 키를 잡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상상을,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상상을,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상상을. 이게 내 삶인가? 그는 자문했습니다. 35의 나이에 그는 이미 늙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있었지만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은 이 봉쇄를 영구화할 작정이라는 것을, 코로나는 핑계일 뿐 진짜 목적은 주민 통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당국의 선전 방송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인민을 보호하고 있다 해서 우리는 외부의 사상적 오염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하고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핑계도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외부 세계와의 차단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형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형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형이 그를 몰래 불러냈습니다. 인적이 드문 갯바위였습니다. 형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동생아, 우리 여기서 이러다 다 죽어.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형의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이들도 똑같이 살 것입니다. 굶주리고 통제받고 감시당하고 자유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형,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떠나야지. 이 땅을 떠나야 해. 그 말은 금기였습니다.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봉쇄는 계속되었습니다.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단속은 더 강해졌고 처벌은 더 가혹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겨울, 그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긴 더 이상 살 곳이 아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몰래 남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시작은 우연이었습니다. 2021년 어느 날 그는 고물상에서 낡은 라디오 하나를 샀습니다. 고장난 라디오였지만 조금만 손보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뜯어 수리했습니다. 전선을 다시 연결하고 진공관을 교체하고 안테나를 고정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라디오의 전원을 켰습니다.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북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선전 방송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그는 지루함을 느끼며 계속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였지만 묘하게 달랐습니다. 억양이 달랐습니다. 어휘가 달랐습니다. 말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서울 날씨는 맑고 화창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서울, 남한 방송이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음량을 낮췄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적성국 방송 청취는 중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심스럽게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음량을 최대한 낮춰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들었습니다. 오늘 명동 거리는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과 거리 공연을 감상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명동, 쇼핑, 거리 공연, 북한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미제의 식민지 노예로 굶주리며 산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들리는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밤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남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들었습니다. 음악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를 출시하며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며 한류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여야가 복지 예산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삼성, 갤럭시, 방탄소년단, 국회, 그가 알던 세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한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기술이 발달했고 문화가 꽃피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국회 토론이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정치인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총살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도자를 비판하면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3대가 멸족당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자유롭게 비판하고 반대하고 토론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이어폰을 건넸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였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들어봐.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어. 아내는 처음에 겁에 질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거 걸리면 우리 다 죽어. 아이들도 다 죽는다고. 손을 내저으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들어봐. 제발. 당신도 알아야 해.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아내는 망설이다가 결국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그날 밤 방송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무한도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농담하고 장난치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심지어 PD에게 반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얼굴이 점점 이완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유머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자 아내는 이어폰을 빼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남한 사람들이야? 응.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 그래.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속았던 거야? 평생 속았던 거야?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세계관, 깨어지는 믿음, 배신감, 분노.
그리고 슬픔. 그날 이후 아내도 함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이어폰을 나눠 끼고 남한 방송을 들었습니다. 뉴스를 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들었습니다. 예능을 들었습니다.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북한 당국의 모든 선전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남한은 지옥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에 가까운 곳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무료로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무상급식, 아이들이 무료로 밥을 먹는다고? 아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이들이 굶주렸습니다. 학교에 가도 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야 했는데 도시락에 넣을 밥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국가가 아이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무료로. 모든 아이들에게.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옥수수죽 한 그릇을 나눠 먹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그럴 수 있게 만들 거야. 반드시. 그 순간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이제 그들은 진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5살 딸이 유치원에서 돌아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밝은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없어라 우리는 목말려 천진난만한 얼굴로 아무 의심 없이 그 노래를 진심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그토록 순수한 아이가 거짓 선전을 진심으로 믿으며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옷도 없었습니다. 장난감도 없었습니다. 미래도 없었습니다. 안 돼.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울 순 없어. 그날 밤 그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아내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길 떠나야 해. 뭐라고? 탈북할 거야. 아이들 데리고. 아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아내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잡히면 3대가 멸족당합니다. 가족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게다가 바다는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육로는 지뢰밭이었습니다.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우리 죽어. 아이들도 다 죽는다고.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사는 것도 죽는 거야. 천천히 죽는 것뿐이야. 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사는 걸 더 이상 못 봐. 아내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 없어서 이불을 입에 물고 흐느꼈습니다. 그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밤낮 없이 배를 고쳤습니다. 녹슨 엔진을 분해하고 수리했습니다. 연료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해도를 구해서 연구했습니다. 경비에게 건넬 뇌물을 챙겼습니다. 아이들 옷을 미리 꾸렸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정말 진심이구나. 정말로 떠날 생각이구나.
젊은 세대의 눈은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아는 순간 그들은 거짓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다른 미래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 속에서, 공포가 아닌 자유 속에서, 굶주림이 아닌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미래를 말입니다. 그것이 이 탈북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탈북 계획을 처음 털어놓은 사람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피를 나눈 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형을 몰래 불러냈습니다. 형, 잠깐 나와봐. 할 말이 있어. 형은 의아해하면서도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항구 근처 외진 갯바위로 향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대화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들릴 위험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갯바위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일으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 나 여길 떠날 생각이야. 형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한참 담배 연기를 내뿜다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남쪽.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형은 담배를 피우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말리지 않을까? 혹시 위험하다고 하지 않을까? 최악의 경우 신고하지 않을까?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담배 한 개비가 다 타들어갔습니다. 형은 담배를 바다에 던지고 새 담배를 꺼냈습니다.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형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탈북하고 싶어. 진작부터 생각해왔어. 아니, 몇 년 전부터 생각했어. 순간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같은 절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형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랑도 이야기했어.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면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 근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 혼자서는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고민만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먼저 말을 꺼낸 거야. 두 사람은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웃음이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야, 진작 말할 걸 그랬어. 나 혼자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나도 마찬가지야, 형.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매일 만났습니다. 갯바위가 그들의 비밀 장소가 되었습니다. 밤 11시쯤 되면 집을 몰래 빠져나와 갯바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대화를 나눴습니다. 먼저 군함 교대 시간을 파악해야 해. 경비 동선도 알아야 하고. 물때가 중요해. 썰물 때 나가야 해. 해류 방향도 확인해야 하고. 두 사람은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형은 항구에서 일하는 지인에게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군함이 언제 교대하는지, 경비가 어느 시간에 가장 허술한지, 레이더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위험했지만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그는 배를 점검했습니다. 엔진을 고쳤습니다. 녹슨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연료 탱크를 수리했습니다. 연료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물론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몇 달에 걸쳐서 말입니다. 그리고 해도를 연구했습니다. 옛날 해도였습니다. 북한에서 구할 수 있는 해도는 오래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변하지 않습니다.
암초의 위치도 해류의 방향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밤마다 해도를 들여다보며 항로를 계획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다가 이 지점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해. 군함은 주로 이 지역을 순찰해. 그러니까 이쪽을 피해서 가야 해. NLL 북방 한계선은 대충 이쯤이야. 여기만 넘으면 안전해. 근데 문제는 추격이야. 우리가 출발하는 걸 들키면 즉시 추격선이 나올 거야. 그럼 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죽기 살기로 도망쳐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두 사람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직접 목선을 타고 서해를 건너는 것. 육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중국 국경은 철조망과 지뢰밭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 경비가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브로커를 통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브로커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돈만 받고 밀고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바다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위험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배만 있으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는 배가 있었습니다. 어부였으니까요. 어느 날 밤 형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동생아, 솔직히 말해서 이거 성공 확률이 얼마나 돼?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50%?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50%도 안 될 거야. 아니, 30%도 힘들지. 솔직히 10%도 안 될 수 있어. 레이더가 있잖아. 군함도 있고, 추격선도 나올 거고, 파도도 세고, 배도 낡았어. 연료도 충분하지 않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이것은 무모한 계획이었습니다. 성공 확률이 극히 낮았습니다. 실패하면 죽습니다. 잡히면 고문당하고 총살당합니다. 가족 모두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럼 형은 왜 하려고 해? 형은 담배를 깊이 빨아들이고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뭐? 왜? 안 하면 여기서 천천히 죽잖아.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아무 희망도 없이 살다가 죽거나. 어차피 죽을 거면 차라리 시도라도 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 그 말에 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목숨을 걸고 시도해보는 것이 나았습니다. 형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아이들이 있잖아. 우리 세대는 이미 끝났어. 근데 아이들은 달라. 아이들은 아직 미래가 있어. 남한에 가면 아이들은 제대로 살 수 있어. 공부도 하고 밥도 제대로 먹고 꿈도 꿀 수 있어. 맞아. 그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 아니겠어? 목숨 걸고 아이들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는 것.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결심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헤어지기 전에 형이 말했습니다. 동생아, 이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알지? 알아.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어.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해. 그럴 거야. 형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끝까지. 응. 같이 가자, 형.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생사를 함께하기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동지를 얻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른 가족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다음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형수는 비교적 빨리 동의했습니다. 형이 먼저 형수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형의 간곡한 설명을 듣고 결국 동의했습니다. 아이들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 나도 각오는 되어 있어. 형수는 의외로 담대했습니다.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그는 이미 아내에게 탈북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우리 다 죽어. 아이들은 어떡하려고? 매번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했습니다. 매일 밤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나만 라디오를 함께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 평생 굶주리며 살 거야. 감시당하며 살 거야. 나는 그게 싫어. 아내는 울었습니다. 매번 울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가자. 어차피 여기 있어도 희망이 없어. 차라리 시도라도 해보자. 그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가장 큰 난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처남입니다. 장모님은 60대 후반이었습니다. 평생 이 땅에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북한식 사고방식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탈북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남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젊었지만 겁이 많았습니다. 위험한 일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국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들 없이는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가족이었고 그들을 남겨두고 가면 그들이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대가 멸족당하는 것이 북한의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용기를 내어 장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모님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로? 남쪽으로요. 순간 장모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탈북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위해서입니다. 장모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냐? 탈북? 그거 하다 걸리면 우리 다 죽는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들을 것도 없어. 절대 안 돼.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장모님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 어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그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남도 피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과 함께 장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손주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여기서도 살 수 있어. 굶주리면서요? 미래도 없이요? 그래도 죽는 것보단 나아. 어머니, 남한은 우리가 배운 것과 달라요. 잘 사는 나라예요. 그건 선전이야. 믿을 수 없어. 설득은 쉽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평생 북한식 사고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것, 잡히면 죽는 것,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처남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처남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자형, 나 이거 못하겠어요. 처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걸리면 우리 다 죽잖아요.
안 걸리면 돼. 그걸 어떻게 보장해요? 바다는 완전히 봉쇄됐어요. 군함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경비도 삼엄해요. 불가능해요. 그는 처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네도 알잖아. 여기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 자네도 젊은데 이대로 살 거야? 평생? 처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자영,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남을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남을 남겨두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연좌제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배는 거의 수리가 끝났습니다. 연료도 모았습니다. 탈출 날짜도 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장모님께 직접 말씀드린 것입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같이 가요. 손주들 위해서라도요. 아이들이 여기서 제대로 못 먹고 자라는 거 엄마도 보잖아요. 남한에 가면 아이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장모님은 손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5살, 3살짜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영양실조로 또래보다 작았습니다. 옷도 남루했습니다. 장난감도 없었습니다.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것은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탈출 날짜를 정했습니다. 2023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북한 최대의 명절이었고 당국의 주의가 행사에 집중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경비도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배는 수리되었고 연료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식량과 물도 챙겼습니다. 아이들 옷도 여벌로 준비했습니다. 해도를 머릿속에 완전히 외웠습니다. 탈출 항로도 정확히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경비에게 줄 뇌물도 준비했습니다. 담배 몇 보루와 중국산 술 한 병. 적은 것 같지만 북한에서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경비의 눈을 잠시라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4월 14일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모르는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해야지.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무섭지 않아? 무섭지. 당연히 무섭지. 근데 안 하는 게 더 무서워.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4월 15일 새벽 2시. 출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형 가족,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장모님과 처남. 모두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어둠에 섞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옷 몇 벌, 약간의 식량, 물통, 그리고 신분증. 신분증은 남한에 도착했을 때 자신들이 북한 주민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항구로 가는 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찰대를 피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발소리를 감췄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폭우였습니다. 바람도 거셌습니다. 파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형,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 오히려 좋아. 이런 날이 탈출하기 더 좋아.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 안 하고 경비들도 숨어 있을 거야. 형의 말이 맞았습니다. 악천후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위험했습니다. 파도가 높으면 작은 목선은 쉽게 전복될 수 있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가 묶여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밧줄이 여러 겹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배들과 함께 집단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형이 급히 밧줄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누가 묶은 거야? 그때 처남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예요. 뭐? 제가 배를 묶었어요.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처남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처남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날씨도 이렇게 안 좋고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파도 보세요.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나가요? 자네가 지금 뭘 한 건지 알아? 죄송해요. 근데 정말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형이 처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지금 장난해?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야. 형님, 놔주세요, 제발.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처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싸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배를 풀어. 자형. 풀라고. 지금 당장. 처남은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 겹으로 묶인 밧줄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시간이 없어. 해가 뜨면 끝이야. 형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포기하자.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해.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그는 처남을 따로 불렀습니다. 자네 때문에 오늘 다 망쳤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을 거지. 처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우리 이거 정말 할 수 있는 거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해야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근데 처남이 저러는데 어떻게 해? 설득할 거야.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4월 20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을 피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날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날씨는 좋았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고 바람도 약했습니다. 파도도 잔잔했습니다.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처남을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배에 혼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형이 처남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배는 정상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밧줄도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연료도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출발하자. 가족들이 하나씩 배에 올랐습니다. 형 가족이 먼저, 그 다음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장모님. 그런데 처남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처남, 빨리 올라와. 뭐해? 빨리. 처남은 부두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비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순찰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배 위의 사람들도 부두의 처남도 모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그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물 좀 손질하려고요. 낮에는 다른 일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밤에 그물 손질? 말이 돼? 내 새벽에 출항해야 해서요. 경비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배를 살폈습니다. 배 위에는 여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배에 왜 이렇게 많이 타 있어? 가족들이 좀 도와주려고요. 한밤중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경비는 무전기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보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중국산 담배 한 보루와 술 한 병이었습니다. 동무, 이거 받으세요. 우리 그냥 일 좀 하고 가려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경비는 담배와 술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이거 뭔가 수상한데. 아닙니다, 동무. 그냥 생업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제발 좀 봐주세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경비가 담배와 술을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허가받고 나와. 알았지? 네, 고맙습니다, 동무. 경비는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틀어졌습니다. 경비가 다시 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의심을 품고 보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내려. 오늘도 실패야.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이 짓눌렀습니다. 두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말 할 수 있는 거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이 폭발했습니다. 이거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두 번이나 실패했잖아. 이건 하늘이 막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라고. 어머니, 다음에는 성공할 겁니다. 다음이 어디 있어? 경비한테 걸린 거 모르겠어? 이미 의심받기 시작했어. 이제 신고당할 수도 있어. 장모님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위험이 커졌습니다. 경비가 보고했다면 그들은 감시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이 던진 폭탄 같은 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당국에 신고해야 해. 탈북 기도는 중범죄야. 연루되면 우리 다 죽어. 차라리 지금이라도 자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말이 틀렸어?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죽으러 가는 거잖아. 가족의 마음은 산산이 흔들렸습니다. 형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처남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장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제 목숨 걸고 가족들 지키겠습니다. 내 목숨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목숨이 걸린 일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장모님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그와 형은 다시 갯바위에 앉았습니다. 동생아, 솔직히 말해서 이거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야지. 다른 선택이 없어. 두 번이나 실패했어. 운도 안 따라줘. 가족들 마음도 흔들리고 있고. 알아. 근데 포기할 순 없어. 형은 담배를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성공해야 해. 세 번째가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도 실패하면 진짜 끝이야.
알아. 처남이 문제야. 저 애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요? 2번이나 실패한 상황에서 흔들리는 가족을 다시 결속시킬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두려움. 특히 장모님과 처남의 두려움. 그 두려움을 없애지 못하면 3번째 시도도 실패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하겠다고. 설득이 아니라 확신을 심어주겠다고. 하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를 보면 한숨만 쉬었습니다. 처남은 아예 피했습니다. 아내는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조차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는 매일 항구로 나가 배를 손질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희망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그는 장모님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장모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여기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라고 있다는 것. 그래도 살아는 있잖아. 그게 사는 겁니까? 굶주리고 감시당하고 미래도 없이. 그게 진짜 삶입니까? 장모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난 평생 여기서 살았어. 이게 내가 아는 전부야. 다른 곳은 상상도 할 수 없어. 어머니, 남한은 정말 달라요. 제가 라디오로 들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요. 아이들이 배불리 먹어요. 노인들도 연금을 받아요. 그게 사실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어머니, 왜 북한 당국이 그렇게 남한 방송 듣지 못하게 하겠어요? 만약 남한이 정말 지옥이라면 오히려 듣게 내버려 두겠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비교하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는 이유가 뭐겠어요? 장모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숨기려는 거예요. 남한이 정말 잘 산다는 것을, 우리가 거짓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장모님의 눈에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손주들 생각해 주세요. 저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굶주리면서요? 미래도 없이요? 장모님은 손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5살 딸은 마른 팔다리로 놀고 있었습니다. 3살 아들은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2 아이 모두 또래보다 작았고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처남을 따로 만났습니다. 처남, 자네 왜 이러는 거야? 무서운 거야? 아니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처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 다예요. 자네도 젊잖아.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 거야? 그럼 어떡해요? 탈북은 죽음이에요. 실패하면 우리 다 죽어요. 안 하면? 그럼 살 수 있잖아요. 그는 처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처남아, 그게 사는 거야? 그냥 죽지 않는 게 사는 거야? 진짜 사는 건 희망이 있는 거야. 꿈을 꿀 수 있는 거야. 미래가 있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 그게 있어? 처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네 28이지?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여기서 결혼해서 뭐 할 건데? 아이 낳아서 똑같이 굶기면서 키울 거야? 남한에 가면 자네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어. 일자리도 찾고 돈도 벌고 꿈도 꿀 수 있어. 안 그래? 처남의 눈에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한 번만 믿어봐. 형님이 책임질게. 형님이 자네 목숨 걸고 데려갈게. 처남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5월 6일.
세 번째 탈출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물때를 계산했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모든 변수를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성공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포기하거나.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장모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못 간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안 갈 거야. 너희만 가라. 어머니, 난 늙었어. 바다 건너가서 뭐 하겠어. 너희만 가.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가야죠. 엄마는 여기 남을 거야. 그날 밤 그는 장모님 방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어머니 없이는 못 갑니다. 왜? 나 없어도 갈 수 있잖아. 아닙니다. 어머니를 두고 가면 어머니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십니다. 그건 내가 감수할 일이야. 어머니.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어머니가 고통받게 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없이는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이 지역을 잘 아시잖아요. 지뢰밭이 어디 있는지, 안전한 길이 어디인지. 어머니 없이는 한국까지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장모님은 평생 이 지역에서 사셨습니다. 6.25 전쟁 때 매설된 지뢰밭의 위치도 알고 계셨습니다. 안전한 통로도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니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이들 위해서라도 함께 가셔야 합니다. 장모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5월 6일 출발 5시간 전. 그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계속 거부하셨습니다. 처남도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가신다면 자기도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모님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짐을 싸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은 묵묵히 말했습니다. 따라가마. 어머니. 길은 내가 안내한다. 내가 앞장설 테니 너희는 따라오기만 해. 그 순간 모든 가족이 울었습니다. 아내가 장모님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장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장모님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손주들 위해서야. 저 아이들이 제대로 살 수 있다면 이 늙은이 하나쯤이야. 어머니,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목숨 걸고요. 알았어.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내 말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해. 지뢰밭은 장난이 아니야. 한 발자국만 잘못 디뎌도 우리 모두 죽어. 내가 가라는 대로만 가야 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모님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처남도 다시 각오를 다졌습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2023년 5월 6일 밤 10시 9명의 가족이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30분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은 검은 옷을 입고 하나둘 모였습니다. 집 밖은 어두웠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숨겨줄 것이었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옷 몇 벌, 물과 식량, 그리고 신분증.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5살 딸은 엄마, 우리 어디 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깐 나갔다 올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이 앞장서셨습니다. 나를 따라와. 절대 내가 가는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 일행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은 위험했습니다. 순찰대를 피해야 했습니다. 감시초소도 피해야 했습니다. 장모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골목이 안전한지, 어느 시간에 경비가 교대하는지, 어디로 가면 들키지 않는지. 그분은 평생 이곳에 사셨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멈춰. 장모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저 앞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3분. 마침내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가자. 다시 움직였습니다. 40분 정도 걸어서 마을 경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 구역이었습니다. 지뢰밭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해. 내 발자국을 그대로 밟아. 절대로 옆으로 빗나가면 안 돼. 장모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뢰밭을 지나는 시간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지뢰를 밟는 건 아닐까? 혹시 폭발하는 건 아닐까?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먹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야 해. 아내가 아이들 입을 막았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서 마침내 지뢰밭을 벗어났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항구까지 20분만 더 가면 돼. 장모님의 안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안전한 길을, 피해야 할 곳을. 밤 11시 50분. 드디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목선이었습니다. 길이 8m 정도. 9명이 타기에는 비좁았지만 이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빨리 타. 가족들이 하나씩 배에 올랐습니다. 형 가족 넷, 그의 가족 넷, 그리고 장모님. 총 9명이었습니다. 배는 삐걱거렸습니다.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엔진을 확인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엔진이 걸렸습니다. 낮은 소리로 덜컹거렸습니다. 출발한다. 밤 12시 정각.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엔진도 최저 출력으로 돌렸습니다. 걸음 속도 정도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항구를 벗어났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조금씩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아이들은 춥고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형수도 자기 아이들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10분, 20분, 30분. 순조로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추격도 없었습니다. 감시도 없었습니다. 형,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아. 응. 조금만 더 가면 안전구역이야.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쪽 어둠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터 소리였습니다. 고속 모터 소리. 뭐야, 저게. 뒤를 돌아보니 불빛이 보였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불빛이었습니다. 추격선이었습니다. 잡았다. 저기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경비정이었습니다. 그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엔진 최대 출력. 그는 주저없이 엔진 레버를 끝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부르르르릉.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배가 갑자기 튀어오르며 속도를 냈습니다. 파도가 뱃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다들 잡아. 배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파도가 배를 삼킬 듯 몰아쳤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뒤에서 추격선이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정지하라. 당장 멈춰. 확성기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잡히면 총살당하고 가족 모두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형, 어떡해. 계속 가. 멈추면 안 돼. 배는 최고 속도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추격선이 더 빨랐습니다. 군용 고속정이었습니다. 목선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100m, 80m, 60m. 뜰망 뿌려. 짐 버려. 형이 외쳤습니다. 뜰망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추격선의 스크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짐도 버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물통도 버려. 뭐든지 버려. 온 가족이 광란의 속도로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식량도 옷도 물통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속도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추격선은 여전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0m, 30m. 총 쏜다. 탕,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공포탄이었습니다. 겁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실탄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배 바닥에 눕혔습니다. 몸으로 감쌌습니다. 형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아내가 기도했습니다. 북한에서 기도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 순간 그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추격선의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뭐야? 뜰망이 스크류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추격선이 멈춰 섰습니다. 지금이야. 전속력으로. 그는 엔진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배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추격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50m, 70m, 100m. 그리고 서서히 추격선의 불빛이 멀어져 갔습니다. 따돌렸다. 따돌렸어. 형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추격선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군함이 출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계속 가. 멈추면 안 돼. 배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어둠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NLL 북방 한계선을 넘는 것. 남한 해역에 들어가는 것. 30분, 40분, 50분. 더 이상 추격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따돌린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NLL을 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배는 계속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1시. 배는 여전히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추격은 끝났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 남쪽으로 안전한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채로 울다가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어른들도 지쳐 있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형, 우리 지금 어디쯤이야? 잘 모르겠어. GPS도 없고 대충 방향만 잡고 가는 거야. NLL은 넘은 것 같아? 아마 넘었을 거야. 근데 확실하지 않아. 불안했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직 북한 해역인 건 아닐까?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였습니다. 바다 위에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저기, 불빛이다. 처음에는 또 다른 추격선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또 왔어? 하지만 이 불빛은 달랐습니다. 움직임이 느렸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추격선의 급박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였습니다. 군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군함과는 달랐습니다. 더 크고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저게 남한 군함일까? 모르겠어. 근데 일단 다가가 보자. 배를 불빛 쪽으로 몰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50m 거리까지 다가갔을 때 군함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고장 났습니까? 그 목소리는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부드러운 한국어였습니다. 낯설지만 따뜻한 말투였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그는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한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우리는 탈북민입니다. 보호 요청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확성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형도 울었습니다. 아내도 형수도 장모님도 처남도 모두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깼습니다. 아빠 왜 울어? 5살 딸이 물었습니다. 그는 딸을 꼭 안고 말했습니다. 기뻐서 그래. 우리 이제 안전해. 한국 해군 함정이 그들의 배 옆에 섰습니다.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한 분씩 천천히 올라오세요. 아이들부터 먼저요. 해군 장교들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받았습니다. 담요로 감싸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주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이제 괜찮습니다. 어른들도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장모님이 마지막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셨습니다. 해군 병사가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모두가 함정에 올랐습니다. 9명 전원이 무사했습니다.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함정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겨울에도 난방이 없었는데 여기는 따뜻했습니다. 해군에서 담요와 따뜻한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핫초코였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마셔보는 것이었습니다. 맛있어? 해군 병사가 물었습니다. 5살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병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줄까요? 네. 모두가 웃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웃음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의 웃음이었습니다. 해군 장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먼저 신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북한 주민증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장교는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 오신 거죠? 네, 9명입니다. 저희 부부와 아이들 2, 형님 가족 넷, 그리고 장모님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인천항으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3년 5월 7일 새벽 12시 20분. 대한민국 해군은 서해상에서 북한 주민 9명을 구조했습니다. 9명의 대장정은 그리하여 끝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넌 가족, 추격을 뚫고 살아남은 사람들, 자유를 향한 절박한 갈망으로 모든 것을 버린 이들. 그들은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함정은 천천히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판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평생 살았던 땅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땅. 잘 있어. 그는 작별을 고했습니다. 고향에, 땅에, 그리고 그곳에 묻힌 아버지에게. 그리고 남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해냈어. 형이 옆에 섰습니다.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해냈어.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알아. 근데 두렵지 않아. 여기는 희망이 있으니까. 두 형제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생사를 함께한 약속.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보, 애들이 아빠 찾아요. 5살 딸이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디 가요? 그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집에 가는 거야. 새 집? 응. 따뜻하고 밥도 많고 장난감도 있는 집. 정말? 정말이야. 약속해. 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삶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7일, 9명의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여정. 하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배는 계속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자유를 향해, 희망을 향해.